스카이어 스루프타임즈 2023년 10월 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4년 수건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이건 알아두세요라고 해서 나연수 YTN에서 10월 3일 밤 10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납품 계약을 맺을 때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어떻게 반영할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미리 협의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앞으로는 수탁 위탁거래 계약을 할 때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양측 사업자가 그 대상과 조정요건, 연동 상식 등을 사전 협의의 약정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제조업인 경우에는 원재료가 10%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연동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표준 연동계약서, 미연동계약서, 가이드북은 중소기업 벤처부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서 하면 된다. 기업마다 여러 가지 그 준비 작업을 뭐 했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값받고 납품한다. 15년 수건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해서 이수정 기자가 뉴시스에서도 오늘 07시에 또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동행기업이 6,533곳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예외 조항 악용할 경우 과태료 최대 5천만 원 부과한다. 이런 얘기고요. 지난 11일 무슨 뭐 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그이뭐 간담회 같은 것 모양인데, 여기에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영이라는 사람인 모양이네요. 언제 여성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간담회에 발언하고 있는 모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됐지 해가지고 그 검색을 해보니까 프로필이 나오는데,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대학원 출신이고 수리과학과 박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참 괜찮을 의원상, 뭐 MBN 뭐 이런 뭐 수상 경력이 있고, 그전엔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최근 거만 나왔네요. 그 중소기업 2022년 5월부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직 그 뭐 나이도 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관리하는 그 블로그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해서 9월 19일자에 발행된 내용입니다. 여기 크게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약해가지고 1번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그 다음에 연동사항 기재 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 기준, 뭐 이렇게 해서 정해놨는데, 의무적으로 그 계약서에 들어가는 것들이 납품대금 연동대상 물품 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대상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뭐 그러니까 제품명, 그다음에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 요건, 뭐 몇 프로 이상 변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겠죠. 주요 원재료의 가격의 기준 지표,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뭘 하겠다는 건지 기준이 실무적으로 매우 복잡해질 것 같은데, 납품대금의 연동의 산식, 이런 것도 좀 중요하죠.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규정. 복잡합니다.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한 권한 위임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그 힘이 중소벤처기업본부에서 수행하는 거로,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한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약자로 봤을 때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 시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해석은 되는데요. 언뜻 이 법이 뭐 좋은 법 같긴 하지만은 교계를 갸웃하게 되는 생각들이 저는 있습니다. 상생협력이란 것이 법으로 규정한다고 될 일인가 하는 얘기예요. 그간 인플레이션에만 익숙한 반면 최근처럼 원재료 가격 하락할 때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내리겠다고 먼저 제안할러는지, 원재료 가격 내리면은 이제 구매자 입장 갑이라고 했던 대기업이 야, 가격 내려라고 하면은 또 그 후려치기 한다 이따위로 또 그 민원을 낼 것 같은, 아마 이 법 때문에 그렇진 못할 텐데 이제 원재료 가격들이 올해 내려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0월 4일부터 이걸 하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보통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또 해봐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저게 해보고 싶습니다. 납품단가 계약에서 원재료 변동만 고려하면 충분하냐? 원재료 변동만 고려하면 충분하냐? 그리고 저는 시행 전에 외관법 제조원가 공개 의무부터 개정했어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자 합니다. 제가 스르프 분석을 하면서 이제까지 이 가격 예측 뭐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그게 보통은 이제 가격 인상이라고 해가지고 제품 가격 변동 압박률 해서 원재료 가중 평균 상승률, 그래서 이거 하나의 샘플인데요. 뭐 6.6%가 가중 평균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제조 원가 비율의 재료 비율이 무려 83.8%나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곱하면은 이 가격을 내려야 되는 압박률이 5.6%인데, 그럼 가공 비율을 그 공장 생산비, 많은 기업들이 스스로 원가 절감들을 노력하고 경비 전략을 노력한다고 이 선한 관리자로서의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1.6%그 실질적으로 요즘 그 인건비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한 1.6% 정도 올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조원가 비율에는 16.2% 비중분이 차지를 안 하니까 0.3% 인상 요인 정도는 좀 반영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재료 비율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더하면은 5.3%의 그 하락 요인이 있다. 그런데 판매 가격은 에버리지 3.1% 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샘플 메이커는 법 이전에 시장 논리에 의거 자발적으로 가격 인하를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제가 좀 써놓은 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 가격 변동은 가중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원재료 매입 비중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이 개념을 적용하려면 제조 원가 데이터들이 투명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어떤 경우는 구매 측에서 원재료 매입 세금 계산서를 보여달라, 증빙들을 다 달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매번 변하는 게 가격이기 때문에 어떤 그 회사의 원재료 수불부라든지 이런 그 인정하려면 이동 평균 단가 같은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외관법의 재정원가 공개로 개정이 그래서 뒤따라 야지 않았느냐. 회계가 투명하지 않고서 어떻게 믿겠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런 것까지 고려할 역량이 되는가? 물론 실무진도 그럴까요? 중소벤처기업부에 저와 같이 얘기하는 수준이 있을까?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기업은 수익 창출을 위해 비용을 절약하는 정신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가공 비율의 변동분도 고려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게 제 견해고요. 재료 비율의 변동에 따라 가공 비율도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근거로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재료 비율보다 가공 비율이 매우 높은 업종이 있어요. 이런 게 시멘트 같은 경우하고 그런데
거꾸로입니다. 재료비가 한 15% 되고 가공비가 한 85% 돼요. 연료 최근에 그 며칠 전부터 이틀 전부터 시멘트 회사를 그 분석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연탄 가격이 많이 들어가고 전기료 가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유연탄 가격이 내렸는데 왜 시멘트 가격을 올리냐 해가지고 뭐 하는데 이게 꼭 납품업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시장 지배적인 이 생산 제조업자도 이 같은 논리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보게 됩니다. 그거 보면은 제가 분석한 거에 의하면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물건을 사는 중소기업, 레미컨 업체나 그다음에 건설 업체 다들 그 납품 약자들은 아니죠.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가공 비율이 매우 높은 업종은 어떡할 거냐? 이런 얘기. 좀 서비스 성격이 강한데 원재료 비율이 약하면은 사실은 단가 인상을 해달라 뭘 하려고 할 때 인건비 올랐어요. 그러면 뭐 그게 어떻게 맥히겠냐 그런 얘기인데 자고는 어쨌든 원재료가 10% 이상 될 경우니까 원재료면은 거의 모든 업체가 거기에 해당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좀 예상이 돼요. 이게 뭐 잘 건전하게 시행되기를 바라지만은 문제점들이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참 이게 클리어하게 진짜 이 법이 상생 협력이 될지 아니면은 오히려 이 법 때문에 가불 간의 분쟁이 일어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 전산업 생산 2.2% 증가, 30개월 만에 최대. 윤희훈 기자 조선비지에서 보도했습니다. 8월 산업활동 동향 해가지고 반도체 생산 10개월 만에 증가 전환 이렇게 얘기해서 뭐 이 산업별로 쭉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전월 대비가 무슨 영양가가 있는 통계일까? 통계청 자료라고 하는데 누적적으로 전년 대비 흐름을 알게 해주는 게 통계 발표가 더 바람직할 것 같다. 그러니까 2023년 초에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얼마가 올랐다 내렸다 이런 식이 오히려 흐름을 알게 하는 거지 전월 대비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은 이 굴곡이 항상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그러니까 어떤 기간에 해서 그 2022년 초라든지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다 그러면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다 내려갔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8월달 한 달, 그러니까 한 달 가지고 이런 뉴스를 꼭 내야 되는 건지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좀 이런 전월 대비를 한다 그러면은 연간 대비도 연초 대비도 그 좀 해주는 그런 역량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기자가 제 얘기는 그냥 그 자료 갖다가 그냥 옮기는 수준에 가지고는 조금 좀 실력 있는 기자가 될 수 있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부채는 빠진 한 고금리의 가계 기업 정부 트리플 경고 등 이게 다른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연합뉴스에서 자기네들도 그 10월 3일 날 이준석, 박재현, 박원희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보면은 여기에 그 2017년 대비 그 108.1%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원인들이 주식을 비롯한 뭐 이런 거에서 비투 투자 이런 거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내수 침체로 또 뭐 빚을 좀 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그 담보 대출 때문에 뭐 투기까지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트리플 그 부채가 좀 계속 늘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정부 부채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정책 노력이 절실하다. 어, 저는 뭐 어떻게 정책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일본은 부채 비율과 증가폭이 모두 크지만 대부분 국채를 자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어 대외 채무 비중이 높은 한국보다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30년을 지탱할 수 있었던 그런 일본의 그 어떤 말하자면 저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일본 국민들이 디플레이션 속에 살았지만은 알뜰살뜰하게 돈을 모으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민간 부채 비율은 여기 그 108.1% 올랐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 민간이라는 게 가계하고 기업 수치를 좀 말하는 건지 이런 거 그냥 표만 내놓기보다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데요. 일본이 229.99, 우리가 그러면은 최고 높다는 얘기인데 지금 미국보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부채를 내려야 되는데 그 3분야가 기업, 그다음에 가계, 그다음에 정부 부채를 어떻게 내릴 거냐?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런 거죠. 이자가 지금도 높다 그러지만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있고 금리를 올려가지고 뜨거라 해가지고 부채들을 빨리 갖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부채들을 빌려가지고 뭐 주식이나 뭐 이렇게 시장의 그 돈들이 또 많이 돌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관계 때문에 원화 가치는 또 계속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입 물가는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매출은 증가해도 남는 거는 별로 없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경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것은 어저께 이 소개한 건데 다시 연결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거의 뭐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여기에서 뭐 연합뉴스 등을 인용을 좀 한 거지만 조금 더 설명이 틀린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은 뭐 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17년에는 26개국 중 7위였는데 지금 증가폭이 2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중점적인데 이게 무슨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부채를 빌린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그놈의 이 부동산 투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무척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뭐 이런 거 쭉 해서 가져왔고요. 이 부채의 대외 채무 비중이 높다는 점, 이것은 뭐 동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 UAW라고 하죠. 미국 자동차 노동조합 노조 파업 전략은 미시간주에서 주말까지 18,495개의 일자리가 사라짐을 의미할 수 있다 해서 수존 톰포 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라는 데서 보도를 했는데 사진은 포드 조립 공장인 모양입니다. 어셈블리 프렌트니까 조립 공장. 그래서 뭐 이런 이 표제 이 뉴스 제목이 있었고요. 그거를 눌러 보니까 인터뷰한 얘기가 있는데 에, 그 스텔란티스 자동차 회사의 뭐 부품 물류센터의 파업 주장인 에, 홀리필드라는 42세의 여성 흑인 여성과 한 인터뷰 내용인데 그녀의 철학은 하나의 밴드, 하나의 소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 뭐쭉 여러 가지 깁니다만은 자관 이 파업하 가지고 일을 안 하면 일자리가 그것을 사람들은 일자리가 감소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날 쇼페인 회장은
발표된 두 번째 물결에서 전형적으로 자동차 대리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GM과 스텔란티스의 38개 자동차 부품 물류센터의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해고되었다.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게 해고라는 게 일 안 하면은 노워크 노페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며칠 전에 제가 또 뉴스를 보면은 포드는 이게 지금 미국이 대부분 주급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급제 근로자라고 우리로 치면은 이제 비정규직도 채용하는 게 있는 모양인데, 시급제 근로자들과는 임금 협상이 타결을 보았다는 뉴스를 봤었습니다. 그게 미국 내가 아니고 캐나다에 있는 포드 자동차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여기 그 스트라이크 그 파업 배경에는 한국 등 그 전기차 회사들 주로 남쪽 애들 많이 그 짓고 있는데, 자기네들 그 자동차 기업에 다 가입을 해서 동일한 그 임금 수준이 되도록 하자. 한국 같은 데가 이 남쪽의 저임금 근로자들을 쓰려는 어, 그 속내가 보인다. 그래가지고는 곤란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노노 갈등까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어, 그냥 그 이 제목들만 한번 가져왔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달러를 무너뜨리기 위해 결코 힘을 합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좋은 얘기예요. 그 서로 견제가 돼야 된다는 거.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의 그 회장인데, 요즘 그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뉴스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중요 인물이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이 사람이 그 예측하는 것은 주 3.5일 근무하며 100세까지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어, 참 금융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3.5일, 우리가 주 5일 그 58, 40시간만 근무해도 행복한 것 같은데 3.5일이면 도대체 며칠, 3, 4, 24, 30시간 정도 뿐이, 30시간도 안 된다. 28시간 정도 일을 한다는 얘기네, 일주일에. 그래가지고 미국 경제가 돌아가겠죠. 네, 미국은. 네. 그리고 슈모 미국 상원 의원이 중국, 일본, 한국 방문을 확정했다. 데이비드 세퍼드슨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초당적인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이 10월에 중국, 일본,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화요일 척슈모 상원의원 원내대표실이 밝혔다. 이렇게 하고, 이번 순방 목표는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하고, 각국의 그 정부 지도자들과도 만나겠지만은, 재계 인사들도 만나겠지만은, 각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과의 만남이 주된 만남이 될 것이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이 한중일 삼국에 그 투자되어 있는 미국 기업들의 그 이 CEO나 그 책임자들하고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잘 모르겠는데, 제 그냥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사실상 죽여야 되니까 현재 일본을 띄우고 있는 거는 맞아. 그러니까 일본이 인플레도 지금 되게끔 하고 있고, 또 금리도 올려라고 우리도 부추기고 있고, 그래야 우리도 그 금융 쪽에서 먹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중국에 투자했던 거 이제 기대할 게 없다. 그리고 한국도 우리가 옛날부터 투자를 많이 했는데, 얘네들이 정권이 5년마다 바뀌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는 좀 짜증나는 것도 있어. 근데 이번에는 뭐 확실히 우리 편에 붙은 것 같으니까 잘 좀 되도록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냐. 요런 제가 그 시나리오를 한번 미리 예측을 해 봅니다. 중국에서 조사를 받았거나 출국 금지를 당했거나 실종된 지 얼마 안 된 고위 간부들의 명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락슈미 바라나시라는 기자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요 위에는 HNA가 그 하이난 항공입니다. 챙과 아담은 2021년 구금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고, 안방봉업그룹 창업주인 우샤 오후 전 회장이 구속돼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 런츠 창이라는 사람은 정부의 팬데믹 대처를 비판하며 지금 실종돼 있다. 실종이면 죽은 거지 뭐. 아니면 어디 그 감옥 그 재판도 안 받고 감옥소에 그 들어가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소개를 하고 있고, 시진핑 체제 들어 당국은 민간 기업을 단속하고 주요 기업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거래 승인을 늦추고 고위 간부들을 대거 겨냥했다. 이들 지도자 중 상당수는 수사 대상이 됐거나 출국이 금지되거나 감시를 받거나 실종되기도 했다. 뭐 러시아에도 이런 사태들은 많잖아요. 그게 이제 그 솔직히 독재 정권, 그래서 뭐 독재라고 해서 싫어하니까 권위주의 정권 뭐 이렇게 하는데, 에, 자관 정치 권력이 그 한 독재,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제 국가 자본주의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치 체제는 어차피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가들이 그렇게 잘 숨쉬면서 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한테 잘 못 보이면은 바로 죽음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중국 홍다그룹 부동산 창업자 후이 카인이 범죄 혐의로 당국의 감시를 현재 받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아마 파산 처리할 것으로 이렇게 되죠. 그런데 돈은 벌써 빼돌렸다 하는 뉴스도 별도로 있습니다. 미국에다가 캐나다인가? 뭐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또 화흥 자본 이렇게 돼 있는데 차이나 르네상스라고 돼 있는데 중국의 최고 거래업체 그 중 하나인 바오는 실종돼 있대요. 그래서 기업에서 뭐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람도 현재 실종된 상태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 샤오 그가 살던 홍콩에 살던 그 홍콩 포시즌에서 살고 있다는 거 있었다는 그 이 아파트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이 펜트하우스 같은데 이 정도 수준 아니었겠냐. 그러니까 너무 잘 살아도 이제 그 잡히는 모양이야. 너무 잘 살아도 화려하게 공동 부유를 그 시진핑이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거는 그 뭐 이거 미국 이름입니다만 2017년에 또 실종된 휘트니 듀안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그 전 남편 데스몬드 슈미라는 사람이네요. 이런 사진도 소개를 해줬고 우리가 잘 아는 알리바바의 그이 대표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했던 중국 기업가 마윈은 2020년 이후 낮은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완전히 그 재산을 사실은 뺏긴 것 같아요. 중국 공산당한테. 그렇게 되고 아마 그 중국 그 공산당 정책에 약간 비협조적인 만 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키시다 정권 3년째로 물가 상승 대응으로 고비, 남은 조기 해체 관측. 블룸버그 일본판입니다. 취재 협력에 이사벨 레이놀드라는 에, 그 사람이 취재 협력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4일 출범 3년째에 들어간다. 오늘 이후로 4년째 10월 4일 날 그러면은 취임했었다는 얘기네요. 물가고에 대한 불만을 배경으로 내각 지지율은 침체돼 있고 조기 중요한 해산, 총선거도 거론되는 가운데 10월 중 경제대책 책정을 서두르고 있다. 1년 후에는 자민당 총재 경선을 앞두고 정부는 고비를 맞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일본에서는 21세기 들어서 모리 요시로에서부터 기시다까지 10명의 총리가 쭉 왔는데 2년 이상 정권을 유지한 것은 고이즈미 주니치로와 아베 신조시에 이어 이번 세 번째다. 그러니까 수상이 2년 이상 못 해봤다 하는 얘기인데
그중에 이제 고이치로 주니치로하고 그 아베가 가장 오래 했죠. 이번에 뭐 2년 넘어가면은 이번에 세 번째가 된다는 건데 2년 안에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시스템이 결국 움직이는 건데 자민당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라고 봐집니다.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의 쿠마노 히데오라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9월 26일 보고서에서 국민은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음, 그리고 상승으로 수입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금융 정책의 재검토를 포함하고 논의한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2%의 물가 상승이라는 공동 성명의 방침을 우에다 카츠오 총재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 모순의 원인이라고도 지적을 했다. 뭐 일본식 표현이었던지 모르지만 2%를 고수한다 그러지만 저건 그것이 임금 올리고 뭐 하면서 2%가 되겠냐? 모순 발언이다 이런 거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올해 이 춘투에 의해서 임금 인상률이 3.6%로 약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임금 인상이 됐지만 7월에 실질 임금은 16개월 연속 마이너스 감소폭으로 됐다 이런 얘기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서 다 상쇄됐다. 그러니까 실질 임금은 내려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시다의 간판 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 신자본주의 주요 과제의 하나로 저축에서 투자로의 시프트를 강조하는데 국민들로 하여금 그냥 돈을 쌓아놓고만 있지 마시고 금리도 뭐 그러니까 금리가 별로 안 되니까 그 투자를 해서 투자 비과세 제도도 그 항고화하겠다. 이거 뭐 주식 투자를 하라는 얘기인지 뭐그 좀 모르겠네요. 니사라고 돼 있는데 잠깐 투자에 대해서 비과세하겠다. 이게 주식 투자도 있고 채권 투자도 있을 거고 또 뭐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리고 기시다 정권의 2년간 도쿄 증권 주가 지수 토픽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쿄 뭐 이런 약자 같은데 15% 상승했지만 정부 부양에는 직접 연결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언덕에서 생각했던 일본의 민주주의를 왜곡한 조선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즈마 히로키라고 그 에라라는 그 어떤 매거진이 있는 모양인데 10월 9일자에 발간되는 것 중에서 일부를 미리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전쟁은 아직 산일이다. 한국 전쟁은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죠. 뒤집어 일본에서는 어떨지 한국 전쟁의 희생자는 민간인 포함 수백만이라고 한다. 점령하에 일본은 후방기지 역할을 했고 기뢰 제거에도 그 협력을 했다. 미군은 일본에서 전쟁터로 건너갔다. 국내 정치의 영향도 컸었다. 뭐 그랬겠죠. 전쟁은 좋지 않다. 그러나 전쟁의 존재를 잇는 것은 더 좋지 않다. 그 옳은 얘기죠. 한국은 상기의 유엔 평화기념관 옆에 그 옆에 2015년에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을 개설하고 있다. 한국의 반일 교육에 반발하는 보수의 이야기는 잘 듣는다. 비판을 수긍할 것도 있다. 뭐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원래 일본은 얼마나 자신의 근현대사에서 마주하며 있을까? 이게 자기네들 그 근대사 자반성은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 같아요. 부산의 언덕을 거닐며 그 부산 어떤 공, 그 공원에 있는 모양이죠. 그 높은데 피아의 역사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하고 한국 입장하고 물론 틀리겠죠. 역사에 대한 피아. 자, 가해자냐 피해자냐. 뭐 이런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뭐 어떤 이 평론가인 것 같아요. 아즈마 히로키라는 사람이 기고 힘에 의한 평화가 한심한 구호. 그런데 물음표는 제가 붙였습니다.
한국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 번역을 이 일본 한겨레 일본판인데 임재성 임재성이라는 친구 같은데 변호사고 사회학자다. 이 생긴 걸 보니까 아직 젊은 아새끼구만요. 그런데 이런 제목을 해가지고 한겨레에서 낸 것이 기고문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한겨레에 의도된 기사 아닌가. 근데 사실 이 기사 제목만 보고 이런 거를 굳이 또 편집을 내가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은 자관 쭉 한번 그래서 끝까지 잘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한심한 슬로건인 퇴보한 정책지향적이다. 요 위에 게 힘의 평화라는 것이 한심한 슬로건이고 퇴보한 정책지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엇을 더 압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한심한 점이다. 2012년 시점의 대한민국 국방비는 북한의 국내 총생산을 넘어섰다. 2022년 대한민국 국방비는 약 54조 원. 이런 데이터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북한의 GDP는 약 31조 원으로서 이기 때문에 1.5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북한 GDP보다도 국방비 자체만도 1.5배면은 이미 그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핵에 대해서도 언급은 조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막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 친구는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대한민국이 마주 최우선 안보 과제인 북한과의 군사 대립과 핵 문제는 한국이 더 많은 군대와 무기를 갖는 것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북한의 핵을 두고 그러면 우리도 핵을 갖자고 이놈이 얘기하는 거라면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막판에 이제 이 하는 이 사람들 자기 이 기고에 동의하는 거가 아, 육군 훈련소에 아직 재래신 후장 재래식 화장실에 시멘트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고 아직도 고치지 않은 예산에도 배정되지 않았는데 무슨 딴 놈의 그 국방비를 쓰고 자빠졌냐라고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한심하다 힘에 의한 그 평화라는 게 한심하다 했는데 나 진짜 욕을 하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가 그 전쟁을 경험해 보지도 못한 놈이고 물론 저도 전후 세대입니다만은 그래도 그 나이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전쟁 얘기도 듣고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얘기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쓰라린 역사는 있어요. 강간을 당한 것은 한국 군인하고 미군들한테 강간을 당했지 여자들이 북한 괴뢰군은 북한군은 절대 강간 같은 건 안 한다. 라고 또 우리 그 돌아가신 어머님도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여자들이 피해서 피난 가가지고 숨어 있었다 하는 것은 두려워했던 것은 오히려 북한군과 그 미군을 두려워했다는 증언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도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 모친도 만주에서 내려와가지고 팔로곤이 지나갈 때는 좀 안심했는데 이 중국 그 국민당 그 군인들이 지나갈 때는 약탈 그다음에 강간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마적질 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국민당에 협조했던 독립군도 마적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항일운동하고 공산혁명에 협력했던 데는 아직도 깨끗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정신 기조가 역사적으로 또 그런 게 없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차피 지금 이런 걸 보면은 얘가 젊은 한 3040 세대 정도 얼굴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빨간불이 들어져 있는 너무나 빨개가지고 기고라고 하지만 한겨레의 이도적 기사인 것 같다. 임시의 사고에는 임시가 하야시상이지 무언가 배알이 힘이 꼬였다. 비논리적이다. 좌파의 감정만 읽혀진다. 너무 빨개서. 그래서 이렇게 그 변호사까지 하면서 사회학자라고 그런다면은 뭐 하던 친구 놈인지 모르겠는데 좀 더 다른 사람의 견해도 좀 얘기 좀 들어보고
변호사라면 이 사람아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지. 그러면은 얘는 그 이 좌파 변호사인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뭐 민변 뭐 이런 데 속한 놈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딱 보면은 그렇지 뭐 민변. 이 사람들이 민변이 무슨 이제 아무래도 그 좌파하고 한겨레 이런 데하고 친한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알아요. 한겨레 쪽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아새끼들은 그 강남 좌파, 캐비어 좌파라고 그러죠. 돈은 있어서 공부했는데 어디 뭐 적응이 안 되니까 그냥 요런 글 올리면 민주당 애들이 좋아하겠지. 이 친구 아무래도 그 정치적으로 놀려는 것 같은 저 민주당 빠예요. 민빠예요, 민빠. 이러는 그 기고문 같습니다. 자기를 알리려는. 그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